올해 1분기 4인 가족 식비가 월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간다던 초등학생의 일가족이 전남 완도의 한 펜션을 나선 뒤 26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들의 휴대전화가 3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서울은 2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밤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해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요즘 물가가 치솟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한 달 평균 식비가 100만 원을 넘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겁니다. 특히 외식비는 1년 사이 1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것도 1분기 통계여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마트에 나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저녁 먹거리를 사러 가족들과 나온 황윤기 씨. 삼겹살과 소고기를 골라보지만 선뜻 카트에 담지 못합니다. 국거리 한 근에 46,000원. 예전에 한 35,000원 정도 했었는데 너무 비싸다. 쌈채소와 수박 등 카트를 얼마 채우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이 나옵니다. 오늘 한 2, 3일치 정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까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와가지고 놀랐고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1분기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월 평균 106만 6,902원. 지난해보다 9.7% 증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면은 한 1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한 30만 원대? 집에서 밥을 해 먹지만 주로 메모를 해서 필요한 것만 사죠. 아직 집계되지 않은 2분기와 하반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육류와 곡물값이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하반기에 8.4%까지 상승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아직 최악은 오지도 않은 상황.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물가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의 상승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입니다. 요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기가 무섭다고 할 만큼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올해 3월 4%대의 상승률에 진입한 소비자 물가는 2달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 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다시 6%대 물가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공공요금도 물가 관리를 위해 마냥 억누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서울 휘발유 값이 최고 3,000원을 넘을 정도로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유랑 휘발유가 지금 가격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거의 IMF 시절까지도 저는 느껴지는 정도예요. 서민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다음 달부터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지만 이대로라면 효과가 미미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까지 요청하고 있지만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고강도 긴축에 들어가다 보니 증시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이달 들어 수익률이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송병철 기자가 날개 잃은 증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1년 7개월 만에 2,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후에도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2,300선을 턱걸이했습니다. 1년 새에 지난해 최고점보다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코스닥은 16%, 코스피는 11% 넘게 빠졌습니다. 세계 꼴찌의 성적표입니다. 바닥 모르는 추락에 한때 주가 방어의 천병 역할을 했던 개미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나 아니면 애플 같은 것도 처음에는 방어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요즘에는 이렇게 워낙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동료들도 다 주식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코인 이런 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주가 폭락을 부채질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5조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의 매도 폭탄. 여기다 빚을 내서 투자한 개미들의 계좌가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매 당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에 나서고 이런 매도세가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를 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선 낙관론은 사라지고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들은 최악의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시대에 주식은 현금보다 더 쓰레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 증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주가 전망을 하향하면서 코스피가 2,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사태, 고공행진 중인 국제 유가와 물가, 주요 국가들의 고강도 긴축, 이런 악재들이 가시지 않는 한 현금 보유가 최선이라는 암울한 경고가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경찰 인사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고 막 던지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고 정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태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과거 정부 초기엔 발견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현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 검찰총장 공석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인사 번복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걸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여당은 국정조사는 너무 가벼운 제안이라며 야당이 됐다고 막 던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세종시 특공, 대장동 개발 의혹 국정조사도 받지 않았던 민주당이 뜬금없이 정치 공세를 위해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검찰총장 공백 지적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현안이 산적해 고위직 인사를 먼저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윤 대통령 언어가 거칠다고 한 우 위원장의 지적을 두고도 대통령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민주적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원구성 문제도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건인 사개특위 구성이 왜 협상의 핵심 쟁점인지 고희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며 양보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심됩니다. 지난주 자체 진행한 의원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요구로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여당이 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내건 건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6대 범죄 수사권 중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사개특위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비판해왔던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아직 추가 물밑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정도 변수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귀국하는데 출국 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구성 합의가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감청정보 등 군 당국의 특수정보를 담은 SI인지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각 자료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또 해당 정보에 대한 여야의 속내는 뭔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실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어떤 자료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필수인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위한 절차에도 협조할 것인지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데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고 당을 흔들려는 것이라는 반발도 당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최대 쟁점인 월북 논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당시 군 감청 기록 등이 담긴 SI 정보 공개가 거론되지만 정보자산 노출 위험 등으로 대통령이 직접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사건 당시 감청 정보 일부가 언급됐던 국회 비공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군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합시다. 하지만 여당은 회의록에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왜곡에 맞서겠다며 진상규명 TF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어린이는 10살 조유나 양입니다. 이 조유나 양과 부모가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고 떠난 뒤 현재 연락이 끊겼습니다. 완도의 한 펜션에서 나가고 26일째 행적이 묘연한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항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과 여자아이를 등에 업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션을 빠져나옵니다. 뒤이어 은색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이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전남 완도의 한 펜션을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행색이 그렇게 여유 있게 안 보이는데 풀빌라에 예약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손님이었어요. 펜션을 나온 뒤 새벽 4시쯤 조양 가족의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치는 조양 가족이 묵었던 펜션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송곡 선착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양과 조양의 어머니 휴대전화는 이미 3시간 전 신호가 꺼졌습니다. 31일 00시부터 04시 사이에요. 그 꺼진 시간에 처음이라 기지국이 선착장에 찍혔다고 해서 선착장에 있다는 장담을 못해요.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완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 묵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 가족은 완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상으로는 나왔지만 빠져나간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양 가족이 탄 승용차에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송곡항 인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서울대가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야 세계 최고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연구팀에서도 일부 표절 사실을 인정한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인공지능 분야 학술대회에 제출된 서울대 연구팀 논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제1저자였던 김모 연구원이 직접 구두 발표까지 했는데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4일 SNS를 통해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트위터 계정에서 과거 발표된 최소 10건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베꼈다며 표절 문장을 비교하는 동영상까지 첨부한 겁니다. 문제의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는 모두 6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로 교수도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교수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소집돼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며 표절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인 제1저자의 단독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회 측 조사와 논문 철회 절차도 공식화됐습니다. 해당 학회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논문은 공식 조사를 위해 미국 전기전자학회에 의뢰된 상태라며 논문 게재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내일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어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강한 독성을 지닌 말벌은 여름철에 활동이 왕성합니다. 최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놀이터나 주택가에도 벌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냥 뒀다가는 농구공만하게 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방관이 가스에 불을 붙여 나무에 매달린 벌집을 제거합니다. 아파트 놀이터까지 말벌집이 세력을 넓힌 겁니다. 주민들은 행여나 아이들이 말벌에 쏘일까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노니까 걱정. 저도 만약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주택 계단에 생긴 말벌집에 약재를 뿌리고 제거하니 벌집 안에서 부화를 앞둔 애벌레도 나옵니다. 월동을 끝낸 말벌이 여름철을 앞두고 번식을 시작한 겁니다. 9월까지는 벌집 제거가 많은데 보통 하루에 많게는 20건부터 이제 작게는 뭐 한 5건까지도 많이 하는데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7월과 9월 사이가 전체의 92%에 이릅니다. 집 짓는 초기에는 말벌이 1000여 마리 정도지만 벌집이 농구공만큼 커지면 7천여 마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봉군을 없애면 이제 가을 같은 시기에 한 7천 마리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벌집을 발견하면 2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밝은색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벌써 무더위가 찾아왔죠.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공기가 습해졌는데요. 밤 공기도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서울은 어젯밤 25년 만에 가장 더웠던 6월 밤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지금도 덥습니까? 네, 서울의 현재 습도는 85%로 체감 온도는 35도로 느껴질 정도로 매우 상당히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잠시 내려간 틈을 타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오늘 새벽 최저기온은 24.8도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의 최저기온은 23.5도로 117년 만에 가장 높았고 춘천과 청주, 전주, 제주에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일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밤잠 설치는 날들이 이어지겠군요. 내일부터는 계속 비가 온다면서요. 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장맛비가 재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서해 5도, 제주도 등엔 50에서 100mm, 충청권, 경북 북부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 지방엔 최대 6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리는 곳이 많아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내일 전기요금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아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적자를 줄이려는 자구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매각은 지지부진하고 자구 노력도 비읍해 전기요금 인상에만 기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적자에 대한 강한 질책이 나왔던 국무회의.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 적자는 올해 3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전은 지난 5월 지분 매각, 긴축 경영 등으로 6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매각과 용인 사옥 등을 팔아 1,200억 원 정도를 마련했지만 목표 금액의 2%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장 등 임원 성과급 반납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권고를 따른 것일 뿐입니다. 한전의 임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경영 책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율 반납 권고를 한 겁니다. 정부 압박에 한전 내부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왜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한전이 적자 해소 방안으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려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사람들이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냐. 정부도 더 약간이라도 올리는 데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얻는 제스처 같긴 해요. 정부는 다음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 혼선을 빚었던 바로 그 내용인데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사회정책부 성민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석 기자, 주 92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부는 주당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걸 월 52시간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이 52시간을 한 주에 다 쓴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40시간과 더해져 주 92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그러면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까? 네,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쉬는 걸 보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루 24시간에서 이 11시간을 빼면 13시간, 여기서 근무 시간 가운데 의무 휴식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네.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더라도 69시간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령 주 52시간이 폐지돼도 92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특정한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건강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휴식 같은 이 보호 조치가 병행된다는 가정 하에 92시간 근무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럼에도 노동계에서는 우려가 크죠. 네, 양대 노총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노총에선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한국노총에선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의 근무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 6개월 평균 주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3개월 평균 주 44시간 이내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 환경과 여건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평균이란 말에서 보듯 매주 근무 시간 총량이 고정돼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편 방안에 기업들은 반기는 입장입니까? 네, 경총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사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 반드시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는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개별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가 필요해 주 50시간제 개편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주 52시간제를 좀 해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최근 유럽에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텐데 이번 여름과 가을쯤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까지 겹쳐 걱정이 됩니다. 4차 접종이 대안인데 접종률이 관건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은 이달 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 확진자가 2배 급증해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기승을 부리면서입니다. Wir müssen daher davon ausgehen, dass wir in dieser Sommerwelle auch relativ hohe Inzidenzen haben können.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달 초 대비 확진자가 약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변이의 국내 확산 가능성도 더욱 높습니다. 문제는 확산을 막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적인 3차 접종의 시기는 올 초, 백신 효과는 대체로 3개월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과 가을, 많은 국민들의 면역력이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종을 아직 마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3차 접종까지 꼭 접종을 해주시고 특히 60세 이상은 4차까지 접종을 마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4차 접종 완료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어제 마지막 장사를 마친 37년 전통의 노포, 을지면옥이 결국 을지로를 떠나게 됐습니다. 을지면옥뿐 아니라 재개발 논리에 따라 장사터전을 떠나 이삿짐을 꾸리게 된 노포들이 많죠. 이런 모습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면 가게 안에서 인부들이 주방 집기를 들고 나옵니다. 1985년 문을 연 뒤 37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을지면옥의 이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근 철물점에서 35년을 함께했던 공구상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좋지만은 저 이사 가라니 철건다니까 떠나는 거지. 필년대로 떠나야죠, 철거예요. 을지면옥이 시행사와 법적 공방을 시작한 건 2017년 4월 무렵. 세운지구 재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 책정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건데 2심 법원이 을지면옥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거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사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70년 넘게 영업해온 노포가 많은 이곳도 조만간 철거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엔 42년 된 을지로 오비베어도 6번의 강제 집행 시도 끝에 철거됐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오래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거를 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더 이상 재개발과 임대료 상승에 노포가 밀려나지 않게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학교 행사가 속속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캠핑하는 이른바 스쿨핑도 3년 만에 다시 운영됐는데 학생과 선생님 얼굴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짐꾸러미를 들고 강당에 들어섭니다. 서투른 솜씨로 텐트를 설치하고 이게 뭐죠? 아니야, 야 이거 마지막이야. 조를 나눠 컬링 대결도 합니다. 오늘만큼은 여고생들이 팀킴입니다. 함께 먹는 배달 음식도 맛있지만 함께 만든 수박 화채는 더 꿀맛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학교 캠핑, 이른바 스쿨핑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스쿨핑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중 최대 60명을 정원으로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담기 바쁩니다. 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애들이랑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춤도 추고 땀도 빼면서 노니까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이제야 학교 같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또 새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지금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모처럼 학교의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됐던 판례를 뒤집은 뒤 미국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자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결정한 뒤 미 전역은 주말 내내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정치권도 양쪽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They want to roll back every possible right that has been earned over the decades. I am overjoyed. My heart is really full and just absolutely thrilled that the Supreme Court justices overturned.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선 원정 시술이나 불법 시술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나이키와 스타벅스, 골드만삭스 등 기업들은 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시술을 받으러 갈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직원들의 산부인과 시술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은 크게 후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big step backwards. I've always believed in a woman's right to choose, and I stick to that view. And that.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스페인으로 출국합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윤 대통령은 최소 14개의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는 29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합니다. 본 행사인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선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외교 무대 첫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3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 문제는 유사하게 심각한 안보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느슨해진 안보협력 복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한일 양국이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성과로 내놓을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스페인 국왕 면담과 체코, 폴란드 등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원전 수출을 논의하는 등 최소 14개의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도 참석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페인 왕궁이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국방부 압박 느꼈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압박을 느꼈다는 겁니까? 네,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또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이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고 그 이후에 국방부의 입장이 추정된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언급한 서주석 전 처장은 국방부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그래서요 저희가 국민의힘 진상규명 TF와 또 국방부의 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국방부가 여당 의원들한테 우리도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받은 뒤에는 그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 전 처장은 이건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 지침을 받은 국방부는 압박과 외압으로 느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보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까? 네, 국방부와 이 서 전 처장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요, 네. 우리 정부의 판단 그리고 북측의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북측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 전 수석은 우리 군과 또 북한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까 단순히 그 점을 상기시키려 했다는 것이고 국방부는 그 과정에서 수정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입장이 바뀐 것도 맞고요. 여당은 더 나아가서 서 전 처장이 지침을 국방부에 보내긴 했지만 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을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2020년 9월 22일 저녁,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아직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때 청와대 안보실이 합참은 빠지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국민의힘 TF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다가 월북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최초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합참한테 주도권을 뺏어가지고 대표적인 대북 친화론자죠. 이인영 장관이 지휘하는 통일부한테 넘겼다는 그런 겁니다. 아직 제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맞다면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의힘 TF가 내일부터 이 통일부와 또 외교부, 국정원을 잇따라 현장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국방부 압박을 느꼈다의 느낌표는 실종된 영혼을 찾습니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업무 보고에서 이 영혼 없는 공무원 이걸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발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해경과 또 당시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국방부를 보면서 이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이 공무원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당과 거리 두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두 사람의 사진이 보이는데 근데
저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김영진 의원이 김당선인에게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인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당과는 거리 두지 마시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에 김당선인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당과 거리 두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김동연 당선인이 당과 다소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연 당선인이 꾸린 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이 이재명 의원 측의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 의원의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각을 세우는 등 이 마이웨이 노선을 보여줬었고요. 또 대장동 사건 등 이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었습니다.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김당선인 측은 실용주의 인수위를 꾸리다 보니까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뿐이다. 그렇지만 이 실무진에는 의원 측의 인사가 대거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한 김영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김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과 함께 김동연 표 도정을 잘해 나간다면 이후에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것뿐이다. 원론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측의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이런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벌써부터 당과 거리를 둘 경우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김 당선인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또 김 당선인으로서도 이 자기 정치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하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당과 거리 두지 말라의 느낌표는 민주당판 두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을 하면 기존의 강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걸 두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과 또 신승 끝에 경기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의 충돌, 양측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바로 이승우입니다.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대표팀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수원 더비 수원FC가 2골차 앞선 상황. 이승우가 수비 뒷공간을 놓치지 않고 쇄도하더니 재치 있는 칩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피리를 부는 흥겨운 춤사위로 자축. 수비수들을 여유 있게 따돌린 속도에 1대1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위치를 파악한 마무리까지 실력 상승 곡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 같은 골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울산전부터 시작해 리그 4경기 연속골.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울산전 가마차기 중거리포. 골키퍼를 주저앉힌 포항전 터닝 발리 슈팅까지. 연이은 환상골로 어느덧 시즌 8호, 득점 공동 4위에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를 기록했습니다. 소속팀 수원FC도 이승우 효과에 수원 더비에서 3대0 완승하며 리그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맹활약이 이어지자 3년 넘게 인연이 없는 대표팀 승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엔트리가 코로나19 감염을 고려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승우가 조커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에 부름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의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K리그 데뷔 시즌 9할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돌아온 축구 천재 이승우. 다음 달 해외파 없이 일본에서 펼쳐질 동아시안컵에서 벤투5 복귀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길게 이어지는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일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더운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고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최고 100mm가 예상되고요.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장마 대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역시 100mm가 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좀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높아서 더운 건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청주와 대구가 30도, 서울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체적으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 정가에선 단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화제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출한 이 모습은 정당사에도 남을 만한 장면일 듯합니다. 정치인에게 의례적인 악수를 거부하는 것도 어색했고 악수를 거부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당 대표의 어깨를 치는 행동엔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국민 앞에 공개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망각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뚝심으로 누리호가 땅을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 오르게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수준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